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7일입니다. 일요일 자정이 되었습니다. 전운칙입니다. 하늘을 보면 이 금운꽃자리 가운데별, 그게 바로 직녀성, 이 외국에서는 배가라고 부르죠. 아시아에서는 직녀성, 배를 짜는 그 여성의 별, 직녀성입니다. 몇 년 전 하늘나라로 간 제가 키우던 게 부레와 함께 매일 밤 월드컵 공연을 걸으면서 이 직녀성 얘기를 제 계획에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이가 7월 7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여기서 25년이 걸리는 데 있는 별, 배가 직녀성, 지구에서는 아주 가까운 별입니다. 부레는 3년 전 오늘 직녀성으로 떠났습니다. 자, 요즘 대한민국이 문명국이라는 자긍심에 상처를 받는 이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문명국인가? 수많은 파렴치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자, 이재명이 제1야당의 당대표로 있으면서 절대 권력을 만든 뒤에 그는 다시 당대표 연임을 꾀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가 가장 좋은 방탄조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재명은 차기 주자 선호도 1위입니다. 당당하게 다음 대통령 후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당대표가 아니었대도 작년 9월 유창훈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까요? 그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재판장이 재판을 연기해 주었을까요? 게다가 조국은 2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또 같은 당의 황운하는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도 총선에서 당당히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로마 공화정 이후 원로원, 이 원로원에 있는 멤버들이 입는 옷은 흰색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다 아시죠? 전부 다 하얀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의원 후보자를 가리키는 말 캔디데이트, 지금도 후보자를 캔디데이트라고 그러죠. 이 캔디데이트는 바로 이 흰색 캔디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캔디다, 흰색, 청렴하고 결백함을 가리키는 색깔입니다. 우리가 공직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돈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하는가, 이 두 문제는 곧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공직자로서 지식을 갖추고 정직하고 용기가 있으며 그리고 결단력을 가진 자, 무엇보다 균형 감각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후보자, 캔디데이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재명이 받고 있는 수많은 심의 가운데 지금 또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가장 죄질이 좋지 못한 범죄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범죄가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샌드위치를 사먹고 소고기를 사먹고 그리고 산소에 올리는 재물을 산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어제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의 칼럼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공화국 위기다. 칼럼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칼럼 역시 뽑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출되는 공화국의 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반문명에 대한 피로감, 반문명에 대한 이 피로감은 단지 국가의 품격, 이른바 국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야만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야만의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찍이 그리스 시대 트라시마코스가 소크라테스에게 말을 했던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힘센 놈의 이익이다. 권력은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 국민을 수탈할 것입니다. 강천석 고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이재명 리스크는 사태를 과소평가하는 잘못된 표현이다. 머지않아 공화국 존폐 위기와 부딪히게 된다. 위기는 내리막을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위기가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여러분은 그 위기를 느끼지 못하시는가요? 이재명은 살아남아 권력을 잡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도 그렇습니다. 문명국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태연하게 벌이는 것입니다. 조폭도 백주 대낮에는 좀처럼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이 두려운 까닭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장동 백인동 수사검사와 상방울 대북송금 수사검사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핵을 하겠다고 나선 이재명과 민주당은 조폭보다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라는 말입니까? 문재인의 후배로 명색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이승윤은 상방울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대변 루머를 공론화해서 이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5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에게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자 법원의 압박을 넣는 것이다. 이원석은 다시 기자들에게 사법과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탄핵 절차 역시 방탄의 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필사적인 저항을 뚫고 검찰은 이원석의 말처럼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을 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의심합니다. 과연 우리는 필벌을 기할 수 있을까? 이원석은 탄핵안이 통과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검찰이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기각받는 일뿐입니다. 그동안 이재명은 시간을 벌 것입니다. 그러나 이원석은 탄핵 소추권 남용은 직권 남용이 아니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 상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부부장 검사는 이른바 대변 루머를 제기한 민주당 이승윤에 대해 면책특권을 동원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탄핵 사유로 삼아 직권 남용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상용은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일들이 이재명 구하기의 일환으로 벌어진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화영 술판 의혹 이미지를 덧씌워서 이재명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황당하고 무도한 일을 벌인 것이다. 이 박상용 검사는 이승윤이 6월 17일 한 유튜브에서 현직 때부터 울산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 점을 든 뒤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조치를 안 한 것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들이 이승윤 의원이 하는 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에 기초해서 기소를 했다면 아마 구속됐을 것이다. 이승윤은 지난 6월 14일 법사위에서 과거 만취한 울산지검 검사들이 술판을 벌이고 민원인 대기실에 대변을 보는 등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변을 누고 그걸 벽에다 문질렀다. 그래서 공용시설을 훼손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리고 7월 2일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을 발의하면서 특히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 2019년 울산지검의 이른바 이 대변 루머를 위법 행위라며 적시했습니다. 루머를 탄핵 사유로 적시하며 이재명 수사검사의 복수의 칼날을 내민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탄핵 사유가 이상하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검사들을 더욱 압박하고 망신 주고 모욕 주기 위해서인지 탄핵을 발의한 검사 4명을 법사위에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성부수인가 자충수인가 라며 이 확전을 보도하기 바쁩니다. 과연 법사위가 계획 중인 이재명 수사검사 청문회는 가능할까요? 법사위원장은 정책내이니까 민주당은 검사 4명을 강제로라도 출석을 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웃고 있습니다. 솔직히 탄핵 사유가 워낙 부실하니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인데 청문회 증인 강제 소환이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러다가는 역풍이 불 것이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탄핵소추 대상자들에 대한 법사위 조사권은 국회법 131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 조항을 찾아내어서 청문회를 굳이 열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문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검사 역할을 하면서 거꾸로 법사위원들이 검사 역할을 하면서 4명의 검사들을 망신을 주고 압박을 하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정청래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사를 국회법에 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는데 진정들 하라. 참 구공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격앙을 하는 겁니까? 천재지변이 뭘 뜻하는지 잘 모르는 겁니까? 그러면서 정청래는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이 또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는 검사들이 청문회 불출석을 한다고 해서 법사위가 동행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건 법률상 명백합니다. 현행법상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국정감사나 혹은 국정조사의 증인이며 청문회 증인은 동행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내놓은 검사 탄핵소추안이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허술하고 터무니없는 루머 등으로 짜진 것으로서 이대로 헌법재판소에 간다면 길이 웃음거리가 될 소추안입니다. 언론은 날짜조차도 틀리고 국어 문법에도 맞지 않는 오자와 비문투성이 탄핵소추안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적어도 탄핵소추안의 오자나 기본적인 팩트상 오류만 발견되지 않았어도 좋았을 것이다. 가뜩이나 방탄용이라는 부담이 있는데 시작부터 허술한 모습이 드러나다 보니 되치기 당할까 우려된다. 어떻든 검사 탄핵에 대해 검찰이 반발을 하자 민주당은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또 날을 세웠습니다. 하면서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한 말이 이렇습니다. 비위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징계에 대해 기관장까지 나서 입법부를 공격하는 부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세 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 심심하면 거는 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 수사입니다.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 수사도 바로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 때 2년이나 수사를 했죠. 그러면서 한번 소환조차 하지 못했죠. 소환할 근거를 찾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한민수는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특권의식을 넘어 선민의식에 쩔은 검찰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검사들이 단체 행동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려준다. 과연 선민의식에 젖은 이는 누구입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범죄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사들에게
알량한 권력이 칼을 뽑는 것을 언제까지 용납해야 합니까? 그 칼은 반드시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문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름들을 알고 있는가요? 저도 쭉 적었습니다. 김은희, 김정식, 박상현, 박준형, 박진호, 박홍준, 손주아, 안동현, 진종호, 그리고 홍용민. 이 10명은 국민의힘 청인 최고위원 자격심사에 통과한 이들입니다. 아마 이들 중에 몇 명이라도 아는 국민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국민의힘은 대중과 유리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청년 최고위원을 뽑지를 말든지 말입니다. 이 판에 6개월 동안 수면 아래 있던 김건희 문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했다는 사실은 1월 하순 한 방송사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알려졌지만 그것도 5번이나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슈화하지 않고 모두가 잊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6개월 만에 불거진 것은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에서 한동훈이 유력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5일 국민의힘에선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에 답장을 안 한 때문에 총선 패배를 초래한 것 아니냐며 내다듬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초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제2요구권 행사를 했죠. 그런데 그 직후에 국민의힘에서 4월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는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자 하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온 국민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주목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리스크 해소 방안이 하나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거론이 됐던 것입니다. 당시 비대위원이던 김경률은 1월 8일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풀 방안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경률은 1월 17일에는 한술 더 떴죠.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하며 디올백 사건과 관련한 사과를 촉구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하필 비유한 사람이 마리 앙뚜아네트였습니다. 한동훈 역시 김경률의 이 발언 직후인 1월 18일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튿날 말입니다. 또 그 하루 뒤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윤 대통령과 한동훈은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 의향을 밝힌 문자를 보낸 것은 1월 19일인데 그 이틀 후인 1월 21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이 한동훈을 만나서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신문이 크게 보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한동훈은 국민 보고를 나서는 길 내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맞받았고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경로설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윤한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윤한 갈등은 1월 23일 한동훈이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 가서 이 윤 대통령과 만나 90도로 인사를 하며 봉합이 됐습니다. 한동훈이 먼저 가서 1시간 동안이나 기다렸죠. 그리고 올라올 때는 같은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후에 한동훈은 일절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인 2월 7일 윤 대통령은 KBS 대담에서 디올백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최재형이 만나자고 하는 것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솔직히 이건 사과는 아니죠. 그냥 변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당이 총선에 참패를 하고 한 달 보름 뒤인 5월 29일 다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번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마침내 형식적인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 하긴 제가 김건희 여사 변명을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돌아가신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왔다고 합니다. 최재형이. 그래서 몇 차례 통화를 하게 되는데 꼭 만나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 이러면서 뭐 선물을
샀다 이랬는데 그 선물인 그 디올백에 대해서는 받자마자 아마 사용을 하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로 넣은 모양입니다. 근데 그게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죠. 어떻든 이런 상황에서 7월 4일 CBS 간부죠. 이 논설 실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간부 A씨가 라디오에서 이 김 여사가 1월 19일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편집을 했다면서 그 관련 내용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간에 다시 공방이 일었습니다. 이른바 익십 공방입니다. 읽었는데 그 메시지를 씹어버렸다. 우리가 응답을 하지 않으면 내 메시지를 씹은 거냐, 내 전화를 씹은 거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읽었는데 씹었다. 그래서 익십, 이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A씨가 공개한 편집본에는 김건희 여사가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5분이나 갔는데 한동훈이 그 메시지를 확인한 뒤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언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읽은데도 답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김 여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날은 한동훈이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날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김 여사가 관련 문자를 한 후보에게 5번 보낸 것으로 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친윤계 인사들은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한동훈 판 배신의 정치다. 한동훈이 김 여사 사과 의사를 무시해서 총선 패배를 불렀다. 그러나 한동훈은 5일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그러면서 이런 변명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보낸 문자 내용에 사과하고 싶다는 표현도 있지만 왜 사과를 하는 것이 안 좋은지에 대한 사유를 쭉 늘어놓은 부분도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종류로든 간에 답을 드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봤다. 한동훈은 우선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건희 문자가 새삼스레 불거진 배경을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선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러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전당대회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누가 개입됐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CBS 논설실장이 개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당권 주자들은 한동훈이 잘못된 처신이 총선 패배에도 영향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친윤 원희룡은 전륜이라는 세간의평이 틀리지 않았다고 했고 나경원은 한동훈이 판단력이 미숙했다고 했으며 윤상현은 이런 신뢰관계로 여당의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윤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를 두고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이미 갈랐었다.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 친한계 의원은 김 여사의 비선 정치 시도를 오픈한 친윤의 자해 행위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올해 1월 22대 총선 국면에서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읽고도 무시를 했다는 이른바 익십 논란은 당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동훈은 본인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윤핵 갈등에다가 배신자 프레임 논란이 불거지자 이런 의혹들을 전당대회 음모론이자 선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은 일제히 비판 모드입니다. 제가 그 비판을 다시 재탕으로 적지 않겠습니다. 결국 한동훈의 총선 책임론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권을 다투는 네 분,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 네 분에게 보수 정체성에 대해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보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두고 보수라고 할 것인가? 지금 국민의힘 위기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과거 박근혜 비대위 때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등이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뿌린 잘못된 시야 때문입니다. 당은 보수의 색깔인 푸른색을 버리고 붉은 좌파의 색깔로 갈아입었습니다. 광고 전문가가 홍보를 책임진다면서 들어온 뒤에 색깔부터 바꾸자고 했죠. 그 바람에 보수를 의미하는 푸른 색깔은 지금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이 그 색깔을 버리자 민주당이 적각받았죠. 나중에 박 대통령이 사실상 철회를 했지만 이 김종인이 내세운 경제민주화라는 말도 안 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원내대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대표연설에서 주창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강령과 정강정책의 기본소득이니 경제민주화니 하는 용어가 번연히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와서 그걸 다시 집어넣었죠. 정당이 무엇입니까? 정당은 같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려는 결사체입니다. 우리 헌법 8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정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념이 아니라면 그건 패거리에 불과합니다. 과연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보수 이념, 범자유주의 이념에 충실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재명 사동화가 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낫다고 하려면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의 정체성부터 바로 잡아야만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식이었습니다.